그날 밤 박진석은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내 인생을 통째로 조작했다는 뜻이냐는 한 문장에 붙잡힌 채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요. 박진석은 집 서재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박진석의 심장은 그 종이 위에서 몇 번이고 무너졌습니다. 친자라는 단어가 또렷할수록 고성이가 했던 말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애는 이미 죽었어요. 사망 신고까지 했어요. 그 말을 했던 고성이의 표정이요. 그때 박진석은 불쌍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고성이의 눈빛을 믿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눈빛은 불쌍함이 아니라 계산이었더라고요. 박진석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분노가 너무 커서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다 부숴버릴 것 같지만 사실 박진석은 부수기 전에 가둬놓고 끝까지 조여서 무릎 꿇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고성이가 바로 그 방식으로 박진석의 인생을 흔들었는데 이제 박진석이 그 방식 그대로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바로 고성이에게 달려가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었고 그냥 감정 폭발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를 무너뜨리되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무너뜨리는 설계요. 박진석은 그걸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정리란 한 사람의 거짓말로 엮인 실드를 하나씩 끊어내며 끝에는 그 사람이 스스로 목을 조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먼저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아버지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 앞에 앉는 순간 자신이 평생 고성이를 엄마라고 불러온 시간들이 그제야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알았는데요. 아버지 박진석은 화를 내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재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박성재, 너 언제부터 알았어? 박성재는 입술이 말랐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의 진실을 알고 나서부터 늘 한 가지를 참아왔습니다. 엄마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의 그림자가 자신에게도 묻을 거라는 두려움이었는데요. 박성재는 고성이를 미워하면서도 자신이 그 미움을 끝까지 뚫고 나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게 된 게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아서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정리해버렸습니다. 의미. 박성재, 의미가 아니라 증거야. 박진석은 그날부터 박성재에게 딱 한 가지만 명령했습니다. 입 다물어.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엔 순종이 아니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그 순간 고성이가 무너지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박성재가 고성이를 지키고 싶었냐면요,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삶이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였습니다. 박진석은 바로 다음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고성이에게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고성이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남편 박진석이 자기를 의심하면 분노부터 터뜨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조용함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고성이는 먼저 자신을 보호할 장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집안의 재산, 회사의 지분, 박진석 명의로 묶인 것들, 그리고 자신이 손댈 수 있는 약점들을 머릿속에서 훑었습니다. 내가 가진 카드가 뭐가 있지? 고성이는 그렇게 중얼거렸는데요. 그 순간 고성이는 자신이 엄마이기 전에 생존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고성이는 평생 생존자로 살아왔습니다. 딸을 죽였다고 말할 만큼요. 반면 박진석은 감정을 끊어내고 순서대로 설계를 이어갔습니다. 박진석이 첫 번째로 노린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노린 건 고성이의 돈줄이었는데요. 고성이가 사람을 조종하는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회유, 협박, 그리고 금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구조를 끊으면 고성이의 말발도, 눈물도, 화도 결국은 무력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변호사를 따로 만나 서류들을 정리했고 회계팀을 따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성희가 모르게였는데요. 박진석은 회사 내부에 고성희 쪽 사람도 섞여 있다는 걸 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믿을 만한 사람만 골라서 조용히 일을 시켰습니다. 최근 10년 내 가족 관련 증여, 법인 자산 이동, 개인 계좌 흐름. 전부 박진석의 지시였는데요. 그 지시는 조사가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며칠 뒤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늘 고성희에게 먼저 보고하던 사람이 보고를 미루고 고성희가 평소처럼 연락해도 대답이 느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작은 변화가 박진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성희는 집안에서 웃으며 차를 마시다가도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는데요. 괜찮아. 나는 늘 빠져나왔어. 이번에도 빠져나가. 그날 저녁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아주 평범한 말을 꺼냈습니다. 성희야, 내일 저녁에 사람들 좀 부를까? 고성희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박진석이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 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부르는 사람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줄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일 때가 많았거든요. 고성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이 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고성희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지금 고성희에게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지은호를 향해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 시각 이지혁은 박성재와 따로 만났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는 서로 친구였고 비슷한 나이로 오래같이 버텨온 사이였는데요.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얼굴만 봐도 상황을 읽었습니다. 이지혁은 이미 박진석이 고성희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너한테 뭐라고 하셨어? 박성재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자기 엄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이지혁 앞에서 친구로 서는 게 자꾸 어려워졌습니다. 박성재는 낮게 말했습니다. 입 다물래.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이지혁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인데.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지은호가 겪은 일들, 고성희가 했던 말들, 배를 가르겠다는 끔찍한 협박까지요. 이지혁은 분노가 치밀었는데요. 그런데 그 분노는 고성희만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이 지은호를 보호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만 처리하려 했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가 싫어졌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우리 은호를 더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박성재는 그 말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한때 박성재가 지은호를 챙겼던 건 진심이었지만 결국 박성재는 자기 집안과 자기 삶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지은호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확실히 서지 못했거든요. 박성재는 낮게 답했습니다. 알아. 근데 지금은 내가 뭘 해도 상처만 더 낼 것 같아서. 그날 이후부터 박진석의 설계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박진석이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는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도망칠 길을 끊는 자리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고성희의 거짓말을 고성희 입으로 다시 말하게 만들기였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릴 때 가장 강한 방법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 사람을 찌르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엔 박진석, 고성희, 박성재가 있었고 박진석은 일부러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진석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성희야,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내가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지. 고성희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왜 해요? 박진석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 갑자기 왜일까? 그런데 말이야, 그때 내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생각나더라. 고성희는 그 순간 손에 쥔 숟가락을 놓칠 뻔했는데요. 박진석은 이어서 고성희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을 꺼냈습니다. 너 딸이 죽었다고 했었지? 공기가 딱 멈췄습니다. 박성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이 이렇게 정면으로 찌를 줄은 몰랐습니다. 고성희는 최대한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일? 고성희는 딸을 죽였다고 말해놓고도 지나간 일로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사랑이 완전히 끊어지는 걸 느꼈는데요. 사랑이 끊어지면 사람이 차가워진다고 하잖아요. 박진석은 그 차가움으로 고성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나간 일이지. 그런데 나는 지나간 일을 정리하는 걸 좋아해. 고성희는 목이 마른데도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이라도 잘못하면 자신이 준비한 모든 방어막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고성희는 늘 그래왔거든요. 그 애는 정말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박진석은 고성희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오히려 고성희가 더 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정말 죽은 줄 알았다 그래서 사망 신고를 했고,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보, 그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박진석은 그 순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했어. 내 입으로. 그날 밤 박진석은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유전자 검사로 지은호가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사망신고라는 행위를 법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는데요. 사망신고를 했다는 건 그 순간 누군가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고 어떤 증빙이 있었고 어떤 절차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박진석은 그 절차가 고성희의 목줄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박진석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사망신고 관련 기록 이상합니다. 박진석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해야 맞지. 보고자는 낮게 말했습니다. 증빙 자료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당시 담당자도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요. 박진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성희는 혼자 그걸 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움직였고 누군가에게 돈이 갔고 누군가가 눈을 감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연결고리를 찾을수록 더 확신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을 사랑한 게 아니라 박진석을 통로로 쓴 거였습니다. 박진석은 여기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성희의 돈이 흐르는 길을 끊고 동시에 그 길을 죄로 만들기였는데요. 고성희가 지은호를 회유할 때 100억짜리 건물과 증여세 72억을 언급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고성희가 그 정도 규모의 재산을 미끼로 쓸 수 있다는 건 이미 자산을 움직여본 경험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은 고성의 명의의 자산과 고성희가 관여한 법인 자산을 동시에 점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성희가 은근히 숨겨둔 계좌와 명의만 바꿔두고 사실상 고성희가 쥐고 있던 자산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박진석은 그 리스트를 보며 말했는데요. 성희는 돈을 숨길 때도 버릇이 있구나. 박진석은 그 버릇을 이용해 덫을 더 촘촘히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고성희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운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연락했습니다. 성재야, 너 아버지 요즘 왜 그래? 박성재는 답을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고성희가 정말 자기 엄마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라면 아들이 숨막혀 하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고성희는 아들의 숨막힘보다 자기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지금은 조용히 있어. 고성희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내 아버지가 나를 몰아넣고 있는데? 박성재는 그 말에 딱 멈췄습니다. 고성희는 우리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는데요. 고성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성희만 지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밤 지은호를 찾아갈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은호가 존재하는 한 자신에게 사망신고라는 죄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성희는 한 발 늦었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이지혁과 대화를 나눈 뒤였고 지은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사실 늘 스스로를 탓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입양아로 자랐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도 늘 나는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고성이가 친모라는 사실이 드러난 뒤부터 지은호는 자신이 평생 붙들고 있던 도덕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해. 지은호는 그 생각을 했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이 또 싫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했는데요. 지혁 씨,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지혁은 지은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지혁은 늘 냉정한 척했지만 지은호 앞에서는 자꾸만 사람답게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뭘 선택하든 내 잘못 아닌 건 확실해. 그건 내가 끝까지 말해줄게. 여기까지가 폭풍이 올라오는 구간이었다면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숨막히는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박진석의 복수 설계는 한 방에 끝내는 폭발이 아니라 숨 쉴 틈을 뺏어가는 압박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세 번째 단계, 즉 고립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직접 모욕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고성희를 고립시켰습니다. 고성희가 연락하면 다들 한 박자 늦게 답했고 고성희가 모임을 잡으면 일정이 꼬였고요. 무엇보다 고성희가 의지하던 사람이 고성희에게서 슬쩍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느끼고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세워온 재벌과 부인의 왕국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고성희에게 아주 치명적인 신호가 하나 더 왔습니다. 고성희가 믿고 있던 안전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라면 고성희가 한마디만 하면 처리되던 일들이 확인 후 진행으로 바뀌었고요. 고성희가 원래 관여하던 재단, 기부, 행사 일정까지 이상하게 재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체면까지 함께 끊고 있다는 걸요. 고성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박진석에게 부딪혔습니다. 여보,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박진석은 고성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은 아주 조용히 말했는데요. 숨기는 게 아니라 찾는 중이야. 고성희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뭘 찾는데? 박진석은 결론을 내린 사람의 미소를 보였습니다. 고성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함이 다 빠진 미소였어요. 내가 숨긴 것들, 내가 버린 것들, 내가 죽였다고 말한 것들. 고성희는 그 순간 숨통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울면 통할까? 화를 내면 통할까? 연기하면 통할까? 고성희는 결국 눈물을 꺼냈습니다. 고성희는 눈물을 무기처럼 쓸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나나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박진석은 고성희의 눈물을 보며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 그 말, 법정에서도 해봐.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고성희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박진석이 법정을 꺼냈다는 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진짜로 고성희를 처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당신 나를 버릴 거야? 박진석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희가 가장 싫어하는 사실로만 말했습니다. 버리는 건 내가 먼저 했지. 딸을 버렸고 나를 속였고 내 인생을 위해 우리 가족을 도구로 썼잖아. 그날 밤 고성희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는데 거울 속 고성희 얼굴은 재벌가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고요. 고성희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가진 카드가 있어. 고성희가 떠올린 카드는 역시 지은호였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이번엔 직접 지은호를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은호를 건드리면 이지혁이 움직일 거고 이지혁이 움직이면 박성재도 흔들립니다. 고성희는 그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은호를 직접 건드리지 말고 지은호의 삶을 흔들어라. 고성희는 지은호의 주변을 떠올렸습니다. 가족, 직장, 평판. 그리고 고성희는 그중 직장을 겨냥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호의 일상은 아주 교묘하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대놓고 너 고성의 딸이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대신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며 속삭이는 소리, 업무 메일에 묘하게 추가되는 참조자, 불필요한 확인 전화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은호에게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 엄마 얘기 세상에 다 퍼진다. 딱 그 한 줄이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원래도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는 강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혼자서 숨을 골랐는데요. 그 숨이 자꾸 끊겼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박혀있던 목소리가 튀어나왔거든요. 너는 늘 남의 눈치를 봐야 해. 너는 늘 조용히 살아야 해. 그때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은호가 평소와 달리 전화를 받지 않자 이지혁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은호야, 너 혼자 아니야. 문 열어줘. 지은호는 그 문자를 보고 울컥했습니다. 혼자 아니야라는 문장이 지은호에게는 너무 낯선 말이었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이지혁이 들어오자마자 지은호 얼굴을 봤습니다. 지은호 눈가가 빨개져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일부러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은호야, 지금부터 내가 묻는 거에만 답해. 누가 뭘 했어?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도는 것 같아. 누가 자꾸.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목 뒤가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딱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고성이.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죄인처럼 숨어버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너 숨지 마.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내가 나서면 사람들이 더. 이지혁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든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져. 지은호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마음을 말할 줄 몰랐습니다. 지은호 눈이 더 흔들렸습니다. 지혁씨, 그런 말 나 부담돼. 이지혁은 잠깐 멈칫했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방식이 지은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지혁은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담 주려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무너지는 걸 더는 못 보겠다는 말이야. 그 시각 박성재는 집안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집안에서 웃으며 사람을 대하지만 그 웃음 뒤에 날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가 전화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응, 지금부터는 그렇게 흘러가게 해. 은호 주변부터. 그 한 문장만으로도 박성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고성이 앞에 섰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고성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습니다. 뭘 하긴. 내 인생 지키는 거지. 박성재는 순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인생 지키려고 은호를 또 망가뜨리겠다고. 고성이의 눈빛이 잠깐 변했습니다. 그 눈빛은 미안함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박성재, 너 지금 누굴 편드는 거야? 박성재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박성재는 지금까지 고성이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엄마의 얼굴들이 사실은 조건부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편가를 일이야? 엄마가 한 짓이. 고성이는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그만. 너도 입 다물어.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럼 나도 가만히 있겠니? 박성재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살아남겠다만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엄마, 은호를 진짜 딸이라고 생각해? 고성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고성이는 그 질문이 마음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함정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웃으며 말했는데요. 딸이든 아니든 내 인생이 달린 문제야. 그 순간 박성재 마음속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조금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박성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나도 내 인생 지킬게. 고성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고? 박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은호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박성재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박성재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갑자기 이수빈이 떠올랐습니다. 이수빈은 늘 솔직하게 사랑했고 늘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그걸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기억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나는 늘 중요한 순간에 도망쳤구나. 박성재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박진석은 그 모든 흐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지은호를 건드릴 거라고 봤고 박성재가 결국 흔들릴 거라고도 봤습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원했던 건 고성이가 스스로 선을 넘게 만드는 거였는데요. 선을 넘는 순간 박진석은 더 이상 가족이라는 명분에 발목 잡히지 않게 됩니다. 박진석은 그 명분을 끊어내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고성이는 스스로 더 큰 죄를 얹고 있었고요. 며칠 뒤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마지막처럼 보이는 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믿는 사람들, 가장 믿는 네트워크, 그리고 가장 의지하던 체면의 자리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말했습니다. 성희야, 우리 가족이랑 가까운 사람들 다 같이 보자. 고성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또 무슨 이벤트냐? 박진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벤트라기보단 정리. 고성이는 그날 모임 장소에 들어서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흔들렸고 누군가는 고성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등줄기가 서늘해졌는데요. 박진석은 그 모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가족 서류 정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상속이나 증여 문제로 가족들 사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미리 정리해두려고요. 고성이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증여라는 단어, 정리라는 단어. 고성이가 지은호를 회유할 때 썼던 단어들이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성희야,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내 가족관계는 어떻게 정리했었지? 고성이는 웃음을 유지하려 했는데요.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 걸 여기서? 박진석은 말을 잘랐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가족관계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사람들의 시선이 고성이에게 꽂혔습니다. 고성이는 그 시선을 느끼며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는데요. 박진석은 자신을 가정 안에서 혼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체면이 무너지면 고성이는 더 이상 재벌가 부인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박진석은 그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박성재를 봤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성재도 나를 버렸구나. 고성이의 마음속에서 모성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꺼져버렸습니다. 대신 생존 본능이 튀어나왔습니다. 고성이는 웃으며 말했는데요. 여보, 그런 옛날 얘기 지금 뭐가 중요해요? 박진석은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 옛날 얘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때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성이는 문 쪽을 바라봤는데요. 고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고성이는 알았습니다. 그때를 아는 사람, 사망신고의 절차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고성이가 돈과 말로 조용히 처리했다고 믿었던 그 라인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래전 자료 정리 요청받고 왔습니다. 박진석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간단히 확인만 하죠. 고성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고성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박진석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야.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누구도 못 피하게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성희야, 내가 죽었다고 말한 그 딸 여기 있네. 그 한마디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사람들은 딸이라는 단어에 놀랐고 죽었다는 단어에 더 놀랐습니다.
고성이는 웃으려 했는데요.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고성이는 목이 막혀서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침착했다면 무슨 말씀이세요? 로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고성이는 지금 침착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쌓아온 거짓말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일부러 여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더 듣고 싶어 했고 고성이는 더 말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박진석은 그 간격을 이용했습니다. 박진석이 만든 침묵은 고성이에게 신문보다 더 무서운 압박이었는데요.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을 만들고 그 상상은 고성이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요. 고성이는 결국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자리에서? 박진석은 아주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런 자리여야 하니까.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자리에서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걸 꺼내야 하니까. 고성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성이는 눈물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결국 가장 익숙한 무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려고.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늘 그 말로 살아남았지.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말로 못 살아남아. 그날 모임 이후 고성이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전화가 줄었고 초대가 줄었고 웃어주던 사람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보면서 분노했는데요. 고성이는 미안함이 아니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얼마나 고성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얼마나 버텼는데 박진석이 날 이렇게 버린다고. 고성이에게 사랑은 함께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지킬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박진석이 자신을 흔들자 사랑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진석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찾은 약점은 결국 지은호와 이지혁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 움직일수록 이지혁도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걸요. 고성이는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흔들어 줄게. 고성이는 아주 교묘하게 이지혁 쪽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지혁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낸 상태였고 이미 여러 이해관계가 꼬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지혁에게 불리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고 지은호를 이용했다 같은 말도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가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지은호는 다시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지혁 씨 발목 잡는 거야.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나를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 말이 지은호에게는 위로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누군가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감정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나 무서워. 내가 사랑하면 꼭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 같아. 이지혁은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이지혁도 사실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은 평생 연애는 해도 결혼은 싫다는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그건 자유를 사랑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사랑이 자신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은호 앞에서만큼은 그 두려움을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무섭다고 도망치면 그 사람이 또 이겨. 우리 그 꼴은 보기 싫잖아. 여기서 이야기의 중간 클라이맥스가 한 번 더 터집니다.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직접 다가가기로 한 거예요.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지혁아, 나 은호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어. 이지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지혁은 박성재가 지금까지 도망쳤던 걸 알고 있었고 박성재가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도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말은 해. 근데 은호가 싫다면 물러나. 내 속죄를 은호에게 강요하지 마. 박성재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아. 이번엔 내가 내 감정부터 정리할게. 박성재는 지은호 앞에 섰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보자 몸이 굳었습니다. 지은호에게 박성재는 따뜻했던 기억이면서 동시에
가장 복잡한 죄책감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지은호는 차갑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지은호는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 박성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가 너한테 어떤 짓 했는지 알면서도 끝까지 막지 못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챙긴다고 했지만 결국 내 집안이랑 내 인생부터 챙겼어.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미워하고 싶었는데 미워하는 순간 자기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겁났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와? 박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너를 또 건드리고 있어. 그리고 이번엔 내가 막아. 내가 아버지랑 엄마 사이에 서는 게 아니라 너 앞에 설게. 지은호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재, 너는 늘 결정적인 순간에.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이번엔 내가 변명 안 할게. 그냥 행동으로 보여줄게. 박성재가 돌아서려는 순간 지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라고 말하면 내가 너무 쉽게 용서하는 걸까? 박성재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용서를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피해자가 되는 것을 너무 오래 배워서 자기 감정을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박성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는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숨을 쉴 수 있게만 해줘.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진석은 또 하나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끝내기 위한 증거를 쌓고 있었지만 아직 마지막 한 조각이 모자랐습니다. 바로 공범이었는데요. 사망 신고 절차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돈의 흐름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만든 손이 누군지 박진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성희는 혼자 못한다.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 박진석은 그 생각 때문에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석은 누군가의 배신을 가장 싫어합니다. 고성희가 자신을 속인 것도 배신이지만 그 배신을 가능하게 만든 다른 손이 있다면 박진석은 그 손까지 끊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고성희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일부러 조금 더 버티게 둡니다. 고성희가 버틸수록 공범은 불안해질 테고 불안해진 공범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고성희는 그 여지가 무서웠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모든 걸 알고도 아직 칼을 완전히 내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은 나를 당장 죽이려는 게 아니야. 나를 흔들어서 내 입에서 누군가를 끌어내려는 거야. 고성희는 그걸 깨닫자 더 악해졌습니다. 고성희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해.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고성희는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다만 고성희는 조용히 전화기를 듭니다.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믿는 번호,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목줄. 고성희는 아주 낮게 말합니다. 지금 약속했던 거 지켜야겠어. 나 혼자 죽을 순 없잖아. 상대는 한참 말이 없다가 아주 짧게 답합니다. 당신 선 넘지 마. 고성희는 웃습니다. 나 이미 넘었지.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넘어와. 그 전화가 끝난 순간 박진석의 휴대폰에도 메시지가 하나 들어옵니다. 회장님, 내부에서 이상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보고 아주 천천히 웃습니다. 박진석의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확신이었는데요. 그래, 드디어 꼬리가 보이네. 이지혁은 그 소식을 아직 모릅니다. 지은호는 그 소식을 아직 모릅니다. 박성재도 그 소식을 아직 모릅니다. 다만 세 사람 모두 고성희가 다음에 더 큰 일을 벌일 것이라는 불안만은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야말로 다음 전개를 향해 시청자를 끌고 가는 가장 강한 끈이 됩니다. 박진석의 복수 설계가 완성될수록 고성희의 반격도 더 잔인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박진석은 조용히 말합니다. 성희야, 넌 내 방식대로 살아남으려 했지. 그런데 나는 내 방식대로 끝내. 고성희는 속으로 대답합니다. 끝내?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끝나기 전에 너희도 끝날 거야. 그리고 지은호는 창밖을 보며 손을 꼭 쥡니다. 지은호는 아직도 두렵지만 이번엔 혼자만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을 떠올립니다. 너 혼자 아니야. 지은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나 이번엔 무너지지 않을게. 그 말이 다짐이 될지 또 다른 상처가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는데요. 이제 화려한 날들은 고성희 한 사람의 악행을 넘어 박진석의 복수와 고성희의 반격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더 큰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의 예측이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